그동안 올린 일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일병 시절 166번째 이야기. 11사단 대항군 훈련 7. 1차 공격과 2차 집결지 1. 1981년 12월 4일 금요일 공사시 정각. 기상과 함께 즉시 텐트를 철거하고 전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군장을 결속하고 텐트 바닥에 깔았던 옥수수대를 원위치시키고 수경한 흔적들을 최대한 없앴습니다. 야전훈련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전장 정리가 훈련의 성패를 좌우한다 였습니다.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 전술적으로는 적에게 내 행적을 노출시키는 것이고 또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휘관들은 이 점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아침 식사는 추진되어 왔습니다. 오늘 아침을 먹고 나면 앞으로 이틀 동안은 우리가 직접 야전 취사를 하면서 공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07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집결지에서 곧바로 산자락을 넘어 그대로 산악행군으로 들어갔습니다. 행군을 시작하면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9중대와 10중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12월 1일 자대를 출발할 때 보고는 3일 만에 보는 그들이었습니다. 원대리 마을 뒷산에는 우리가 흔히 보지 못했던 하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나무가 소련 시베리아에서 자라는 자작나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이국적인 나무는 아직 그리 크게 자라지는 않았지만 뒷산에 제법 넓게 심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작나무 숲 사이의 난길을 따라 마을 뒷산을 올랐습니다. 행군로는 온통 산악이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소록길을 따라가다가 다시 산자락을 타고 넘기를 두어 차례 하고 나니 무마차가 다닐 만한 제법 큰 고갯길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날씨는 기온은 좀 올랐지만 눈발이 흩뿌리며 바람이 꽤 불어 행군하기는 더 어려웠습니다. 집결지 행동 기간 이틀 동안은 혹한 중에서도 맑은 날씨였는데 우리가 이동하려니 정반대의 날씨가 된 것입니다. 우리 부족했습니다. 여름철보다야 덜하지만 산악행군을 하려니 겨울이라도 땀이 나고 목도 말랐습니다. 그러나 물을 뜨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계곡으로 내려와 개울을 끼고 걷게 되면 어디서든 물소리만 나면 수통에 물이 많이 남아있어도 반드시 가득 채웠습니다. 시냇물이 얼어붙어 물을 뜰 만한 자리도 그리 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 동안 산악행군을 한 다음 우리는 이름 모를 산악도로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서너 시간 행군하는 동안 우리보다 앞서갔던 우리 대대 다른 중대들은 보이지 않고 우리 중대만 남아있었습니다. 각각의 담당 작전구역으로 흩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중대장의 지휘 아래 훈련상으로는 연대 단위인 중대 단위로 작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점심 식사 준비는 일종을 반합에 넣고 물을 부은 다음 고체 연료로 불을 피우고 밥을 했습니다. 쌀을 씻을 조건도 안 되었고 국이나 찌개를 끓일 수도 없었습니다. 고체 연료는 동그란 모양의 하얀 기름덩어리 같이 생겼는데 연기 없이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좀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이 흠이었습니다. 만약 실전 상황이라면 적에게 위치를 노출시키기에 안성맞춤일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야 그런 고체 연료를 사용하지는 않겠지요. 밥은 좀 덜 익어서 설렁설렁했지만 그래도 고픈 배를 달래기 위해 염장묵 김치와 콩자반을 반찬으로 열심히 먹었습니다. 정말 전쟁터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6.25 때 육격대원들이 아마 우리와 같았을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군장을 정리하고 장비를 챙기는데 게릴라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앞산에서 공포탄 소리가 몇 발 울린 것입니다. 우리가 대항군이고 우리가 공격하는 상황인데 도리어 기습당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중대장은 즉시 1소대를 앞산으로 투입시켜 역습하게 하고 나머지 대원들은 군장을 메고 상계하여 은폐한 뒤
상황을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우리들은 황급하게 주변으로 흩어져 숨고 1소대는 산자락을 기어오르며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총성이나 추가 상황 전개 없이 1소대는 30여 분 뒤 돌아왔습니다. 다시 대오를 정비하여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게릴라 상황이 있었던 터라 더욱 긴장하여 주변 상황을 살피며 행군했습니다. 다행히 주간이었고 나뭇잎이 다 떨어진 계절인지라 사주 경계가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산길을 따라 내려오는데 띄엄띄엄 집들이 있을 뿐 동네다운 마을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집집마다 소 외양간이 있고 한두 마리 이상의 소들이 꼭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곳이 옛날에는 화전을 일구고 살았던 곳이라 집들이 많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나는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비록 깊은 산속이지만 굴뚝에서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집 들창문 안에는 따뜻한 아랫목이 있고 화목한 가정이 있고 행복한 자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일병 시절 167번째 이야기 11사단 대항군 훈련 8. 1차 공격과 2차 집결지 2. 1981년 12월 4일 15시청가 1차 공격에 나선 우리는 7시간 정도의 산악행군을 마치고 작은 야산에 도착했습니다. 키 큰 소나무와 화렵수림이 혼재한 구릉지대에 그 너머로는 밭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2차 집결지이고 여기서 수경지를 편성한 다음 야간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수경지를 할당받아 수경 준비를 하면서 일부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역시 고체 연료로 밥만 급히 지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늘 밤만 있을 것이었기에 텐트는 산속 낙엽이 많은 곳 위에 그대로 쳤습니다. 주변에는 참나무 낙엽이 많이 있어서 깔풀을 두툼하게 깔고 텐트를 치니 폭신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대충 준비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려는 순간 수경지 뒤 밭 너머 숲속에서 공포탄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다시 게릴라가 출현한 것입니다. 중대장은 다시 2소대를 빼내 공포탄 소리가 들린 곳으로 보내고 각 소대는 사주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신속히 식사를 마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2소대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화기를 챙겨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저녁을 먹었는지 모르게 허겁지겁 식사를 마치고 애써 쳐놓은 텐트를 걷어 군장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2소대가 돌아오자 곧바로 야간 공격에 나섰습니다. 2소대는 취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쌀이나 다름없는 밥을 허겁지겁 먹고 출동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본래 집결지에 텐트와 군장을 놔두고 공격을 할 예정이었는데 집결지가 적에게 노출되었다고 판단한 중대장이 군장과 모든 장비를 가지고 이동하도록 한 것입니다. 집결지에서 나와 조금 내려가니 꽤 큰 마을이 나왔는데 마을 이름이 김부리였습니다. 인제군 상남면 김부리.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7월 6본 교육사열을 받으며 행군할 때 지나갔던 곳이 바로 김부리인데 그 마을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이곳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나는 지난 7월에 이곳을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편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보았을 때 사람마다 2시간도 걸린다고 하고 한나절도 걸린다고 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김부리 앞산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공격계 시선에 도착하여 군장을 벗어 소대별로 정리하고 공격 대형으로 상계하여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중대장은 소총소대 예비대를 운용하지 않고 목표의 3면을 동시에 공격하도록 부대를 전개했습니다. 우리 기관총은 밭 귀퉁이에 있는 두귀에 총을 설치했습니다. 이미 어둠이 짙어져서 누가 누군지 분간하기도 어려울 정도였고 찬바람은 코끝을 매섭게 훑으며 지나갔습니다. 공격 대기선에서 추위를 참으며 대기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늘에 한 줄기 불줄기가 솟아오르더니 조명탄이 터지면서 주변이 대낮같이 밝아지고 공격 앞으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기관총 공포탄을 쏘아댔고 소총수들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공격은 쉽사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 8시경부터 시작된 공격은 10시가 넘어서야 종료되었습니다. 소총수들이 돌격해 올라가면서 우리 기관총은 사격을 중지하고 대기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한 일은 소총수를 따라 고지를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공격을 마친 소총소대원들이 돌아오고 우리는 군장을 벗어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중대장은 각 소대의 인원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중대원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적 포로 2명을 잡았습니다. 방어를 마치고 어둠 속에서 후퇴하다가 낙오했는지 헤매고 있다가 우리 중대원들에게 포로로 잡힌 것입니다. 중대장은 즉시 대대로 보고했고 대대에서는 오늘은 날이 늦었으니 그대로 데리고 수경하고 내일 포로 수용소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포로는 상병 1명과 이등병 1명이었는데 추위에 달달 떨고 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포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공격을 마치고 수경을 해야 하는데 중대장은 우리들의 2차 집결지가 멀리 있으니 거기로 가지 말고 현 위치에서 수경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산자락이라 비탈져서 수경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분대는 적당한 수경 자리를 찾다가 밭 뒤퉁이에 있는 돌무더기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수경하기로 했습니다. 돌무더기 가운데 돌을 밖으로 둥글게 쌓아 그 가운데에 자리를 만들고 산에서 소나무를 잘라다가 바닥과 벽을 막은 다음 그 위에 텐트를 덮어 임시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텐트 속으로 들어가 보니 앉아 있어도 머리가 천장에 닿을 만큼 낮았고 벽으로 둘러싸은 돌틈으로 한기가 들어와서 너무 추웠습니다. 우리는 그 와중에 추위를 잊기 위해 그 속에서 고체연료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러나 고체연료 특유의 비릿한 냄새 때문에 우리들은 방독면을 꺼내 쓰고 있어야 했습니다. 라면도 제대로 익지 않았고 고체연료의 특유의 냄새가 텐트 안에 가득 찼지만 그래도 따끈한 국물 한 모금을 마시니 좀 살 것 같았습니다. 이때 중대로부터 다시 전달이 왔습니다. 이곳은 수경하기 너무 불편하니 본래 예정되었던 2차 집결지로 복귀하여 수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대장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휴식 시간을 더 주기 위해 내린 결정인데 수경하기에 지형 조건이 너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불편한 텐트 속에서 밤을 지낼 일이 꿈만 같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분대는 그나마 임시 텐트를 치고 라면까지 끓여 먹었는데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그때까지 텐트 칠 자리조차 정하지 못해 서성대는 분대가 대다수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군장을 메고 장비를 챙겨 30여 분을 걸어 애초에 2차 집결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텐트를 쳤던 그 자리에 다시 텐트를 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시간은 밤 1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하여 종일 산악행군의 공격까지 고단한 하루였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168번째 이야기 11사단 대양군 훈련 9. 2차 공격과 3차 집결지 1. 1981년 12월 5일 토요일. 그 당시는 토요일을 반공일이라고 했습니다. 오전만 일하고 오후는 휴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반공일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서는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었고 낮과 밤도 없었습니다. 오직 임무가 주어지면 수행해야 하는 것이 군인이었습니다. 벌써 대양군 훈련을 시작한 지도 닷새가 지나서 훈련은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날 이동하고 이틀간 집결지 행동을 했으니 사실 본격적인 훈련은 이제 이틀째였고 진짜 힘든 시간은 오롯이 남아있었습니다. 어제는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하여 7시간에 걸쳐 20여 킬로미터 산악행군을 했고 2차례의 게릴라 상황에
야간 공격까지. 그 와중에 우리가 직접 취사해서 식사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집결지에서 겨우 잠든 것이 오늘 새벽 1시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사 시 30분 기상했습니다. 겨우 3시간 조금 넘는 취침 시간. 그러다 보니 야간 근무자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기상하자마자 텐트를 철거하고 군장을 꾸리고 전장 정리를 했습니다. 일부 인원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절대로 불을 피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을 피우면 우리 위치가 적에게 노출될 수 있고 또 산불의 위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 나뭇가지라도 모아 불을 피우면 다소나마 온기를 느낄 수 있으련만 상부 지시가 워낙 엄해서 우리는 불 한번 피우지 못하고 온몸으로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새벽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취사 역시도 고체 연료만으로 해결했습니다. 고체 연료를 3개 정도 모아놓고 불을 피우면 한 반합의 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체 연료가 탈 때 비릿한 냄새가 강하게 났고 나중에 밥을 먹으려면 밥에서도 그 냄새가 배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우리는 그 밥들을 깔끔하게 먹어치웠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07시 정각에 우리는 군장을 메고 집결지를 출발하여 주간 공격에 나섰습니다. 어제 야간 공격을 했던 김불이 앞산 앞으로 난 길을 따라 무마차가 다닐만한 소록길을 따라 오르막 고갯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부리를 지나면서 우리 중대는 다시 포로 한 명을 잡았습니다. 하사였는데 어제 포로로 잡힌 병사들의 분대장인 것 같았습니다. 나고병이 생긴 것을 알고 찾으러 왔다가 잡힌 것입니다. 대대에 보고를 하고 나서 얼마 뒤에 대대에서 집차가 오더니 포로병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우리 쪽에서 만든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훈련이 끝난 뒤에 돌아가게 된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차라리 포로가 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전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훈련 상황에서 좀 편하게 지내는 또 다른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쌍방훈련이라도 서로가 직접 조우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포로로 잡힐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름도 모를 산길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예비대인 우리에게는 뚜렷한 공격 목표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고갯길 중턱에 있는 김부농장이라는 팻말이 있는 바퀴퉁이에서 대기하면서 다음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오전은 별다른 상황 없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위치에서 점심을 취사해서 먹고 우리는 양지 바른 곳에 흩어져 눈을 붙였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모두들 피곤해했습니다. 맑게 갠 날씨에 양지 쪽은 햇살이 고와 낮잠을 자는데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래도 산자락에 둘러선 갈참나무 가지에는 하얀 상고대가 피어 한겨울 추위의 예리함을 느낄 수 있었지만 쏟아지는 졸음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이동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적 부대가 아군의 공격으로 후퇴하면서 우리가 있는 고개의 정상 능선을 통해 이동하므로 적의 후속 부대를 공격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군장과 장비를 챙겨들고 고개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잘한 자갈이 많은 마사토 고갯길이고 급경사라 오르기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자칫 기관총을 메고 오르다 미끄러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조심조심 올랐습니다. 고개 마루터까지 올랐지만 산능선에는 적의 그림자도 볼 수 없었습니다. 훈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술적 대처가 중요한 것이지 직접 조우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직접 마주치게 되면 쌍방 간에 생각지 않은 불상사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쌍방 훈련에서 그런 상황은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169번째 이야기 11사단 대항군 훈련 10. 2차 공격과 3차 집결지 2. 1981년 12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우리는 김부리에서 김부농장 앞으로 산길을 올라 능선에서 태각하는 적의 후미를 치기 위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여 걸쳐 능선에 오르고 보니 그곳은 차량이 지날 만한 비포장도로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이 있었는데 바로 홍천군 내초면으로 인제와 홍천의 군계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김부리에서 내촌으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서 대기하며 다음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오후가 기울면서 기온은 급강하했고 가만히 서 있으면 추워서 우리는 계속 움직이면서 대기해야만 했습니다. 고개 정상은 흰눈이 꽤 쌓여 있어서 편히 앉아서 쉴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고개 아래와는 전혀 다른 기온과 환경이었습니다. 도로 대화구를 만들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도로 대화구는 적의 차량이나 전차, 대포 등의 이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장애물을 말합니다. 대전차 지뢰를 매설하거나 부비 트랩을 설치하거나 뭉덩이를 파거나 돌등을 쌓아 길을 막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군장을 벗어 정리하고 근처에서 돌을 주워다가 길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고개 마루턱이라 돌도 많지 않고 그나마 있는 돌들도 얼어붙어 그도 쉽지 않았습니다. 1시간 이상 돌을 날라다 쌓으니 그런대로 모양새는 갖출 수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가 날이 어두워지는데 이동명령도 떨어지지 않고 식사를 하라는 지시도 없었습니다. 우리들 입에서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장도 여러 차례 대대의 지휘를 요청했지만 계속 대기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차라리 식사라도 취사해서 먹으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도 못하게 했습니다. 워낙에 큰 규모의 훈련이라 다른 부대들의 작전 상황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불도 피우지 못하고 움직임 없이 대기하는 것이 더 곤혹스러웠습니다. 겨울의 짧은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사방이 어둠으로 가득 찬 오후 6시 30분이 돼서야 겨우 이동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우리는 고갯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길고 지루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쯤인지도 알지 못한 채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서너 시간을 걸어 내려오면서 산자락을 벗어나자 민간인 집들이 띄엄띄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창호지 바른 창문으로 밝은 불빛이 비쳐나왔습니다. 사람이 사는 마을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야간 행군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불빛이 비치는 창문을 보면 그 안에 풍경이 그려지면서 그 안에 있을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는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 따뜻한 아랫목에서 몸과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점심을 12시경에 먹고 나서 벌써 10시간 이상 식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개정상에서 대기하면서 건빵을 꺼내 씹었지만 그것으로 허기를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취사하라는 명령은 없고 그저 하염없이 행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노라면 창문 너머 안방에 오순도순 둘러앉아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사람들이 상상되어 더 힘들고 배가 고팠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우리는 길에서 벗어나 좌측 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큰 소나무가 듬성듬성 서 있는 사이 산소마당이 있는 산자락이었습니다. 이곳이 우리들의 3차 집결지였습니다. 뒤이어 이곳에서 수경하고 저녁 식사를 해서 먹으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정말 힘들고 배고파서 손끝 하나 움직이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일부는 수경 준비를 하고 일부는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배가 고파 밥이 다 익기도 전에 불에서 내려 마구 퍼먹었습니다. 정말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진리였습니다. 아직도 쌀이 덜 익어서 덜컹거리는 밥을 순식간에 다 퍼먹고 나니 그래도 살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여기저기서 말소리도 들리고 웃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농담하며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군화를 벗고 텐트에 들어가니 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갈아 신지 않은 양말은 너나 할 것 없이
퀴퀴한 냄새가 요란했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이를 탓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피곤했고 졸리고 힘들었습니다. 하루를 돌이켜 생각할 틈도 없이 우리들은 그대로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12월 5일 토요일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170번째 이야기. 11사단 대항군 훈련 10일 4차 집결지 가는 길 1. 1981년 12월 6일. 이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이제 대항군 훈련도 후반전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모두가 휴일을 맞아 종교행사도 하고 편히 휴식할 시간에 우리는 이름 모를 강원도 산골짜기 속에서 11사단 6본 교육사열 대항군 훈련을 뛰고 있었습니다. 사실 말이 훈련이지 실전보다 더 혹독한 조건과 환경이었습니다. 6.25 전쟁이나 월남전도 이보다 심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우리에게는 오늘이 휴일이라는 것도 또 휴식한다는 것도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공사시 20분에 기상을 했습니다. 어젯밤에도 늦게 수경하고 잠을 잔 데다가 연 3일째 새벽 일찍 기상하려니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아무리 군기가 바짝 들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연일 새벽 기온은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져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 몸을 더욱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일어나 어둠 속에서 텐트를 철거하고 군장을 꾸리고 전장 정리를 했습니다. 서너 시간 잠을 자기 위해 텐트를 쳤다가 철거하기를 또한 사흘째 내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직접 취사하기 위해 받은 5끼 입은 식량은 어젯밤으로 모두 소비했고 오늘 아침밥은 추진되어 올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좀 살 것 같았습니다. 추운 겨울에 물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훈련을 뛰면서 밥을 해먹는다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귀찮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공육시 정각.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 속에서 우리는 군장을 메고 장비를 챙겨 들고 집결지에서 나와 도로를 따라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어젯밤에는 어두워서 볼 수 없었지만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 그곳은 홍천군 내초면 소재지로서 꽤 큰 마을이었습니다. 평일 같으면 등교하는 학생들로 번잡했겠지만 일요일 아침이라 마을은 한가하고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마을을 가로질러 내촌초등학교 운동장에 집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우리 대대의 다른 중대들도 모두 와 있었습니다. 1차 집결지에서 출발할 때 보고는 사흘 만에 한자리에 집결한 우리 대대였습니다. 우리는 인원 점검과 장비를 점검한 다음 추진되어 온 아침밥을 타서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국물과 함께 밥을 먹으니 살 것만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이틀 동안 지겹게 풍겨나던 고체 연료 냄새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08시부터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어제부로 우리들의 공격이 끝나고 이제부터는 방어를 위해서 방어지역으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대대의 전병력이 주간 행군대열로 내촌에서 철정검문소로 나오는 큰 도로를 따라 행군했습니다. 내촌에서 철정에 이르는 길은 좌측으로 꽤 큰 냇물을 끼고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몇몇 고참들의 입에서 한두 시간 정도만 행군하면 철정에 도착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철정까지는 3시간이 넘게 걸어야 했습니다. 새벽에 그토록 추웠던 날씨가 낮이 되면서 기온이 올라 덥기까지 했습니다. 기온이 오르자 행군간에 땀이 흐르고 그러면 물을 마시게 되고 다시 수통에 물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쫄병들은 그 힘든 와중에도 물길만 보면 수통을 들고 달려가서 물을 채웠습니다. 철정검문소에서 우리는 좌측으로 방향을 바꿔 홍천 방면으로 계속 전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포장된 도로를 걸어야 했습니다. 행군할 때 아스팔트 포장길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흙길은 발바닥의 충격이 땅에 흡수되어 무릎과 다리의 부담을 덜어주지만 아스팔트 길은 그 충격이 고스란히 다리와 무릎에 전달되어 피로가 쉽게 오고 다리도 더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훈련 중에 나에게 그나마 다행한 것이 있다면 발에 물집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6본 교육사였을 때 물집으로 고생해서 많이 걱정했는데 이번에는 수포 발생 없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일 계속되는 강행군으로 인해 온몸은 어느 한 군데 편한 곳이 없었습니다. 행군할 때는 느낌이 없다가 휴식 시간만 되면 온몸 마디마디가 다 쑤시고 아팠습니다. 정말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다는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나마 위안을 삼는 것은 이제 앞으로는 방어를 하는 상황이라 지난 며칠처럼 산악행군을 하며 이동은 하지 않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철정을 지나서 홍천 방면으로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171번째 이야기. 11사단 대항군 훈련 12. 4차 집결지 가는 길 2. 1981년 12월 6일 일요일. 우리는 홍천군 내촌면을 출발하여 방어를 위한 4차 집결지로 가기 위해 철정 검문소를 지나 홍천 방면으로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정 검문소를 지나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절룩이며 걸어가는 2명의 공수부대원들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11사단에 지원 배속된 특전부대원들인데 라고 한 것 같았습니다. 힘들게 걷고 있는 그들을 보며 안되면 되게하라를 외치며 멋진 베레모를 썼지만 저들도 역시 우리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 중대가 6본 교육사열로 무박 속보로 120여 킬로미터 행군 후 전투 능력을 검열받을 때 우리는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었는데 같은 조건에서 특전부대는 서너 명의 낙오자가 생겼다는 소문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대대장은 낙오한 특전부대원을 포로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이 지원부대이고 공수부대원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자기 부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에게 몇 공수냐고 말을 걸었지만 그들은 창피해서인지 대꾸하지 않고 우리 뒤로 쳐져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물공수라며 웃었습니다. 철정을 지나 국도를 따라 홍천 방면으로 1시간 이상을 더 걸었습니다. 그 사이에 화초면 소재지를 지났고 작은 고개를 하나 넘었습니다. 그 고개에서 내려오면서 우측에 있는 밭으로 집합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점심 식사 추진차가 앞에 있는 냇가 쪽으로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식사를 타서 먹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낮이 되면서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가 되었고 우리는 양지 바른 곳을 찾아 낮잠을 자며 1시간 이상을 휴식했습니다. 잠시의 시간만 주어지면 잠을 자는 것이 우리에게는 보약이었습니다. 오후 2시에 다시 집합하여 출발했습니다. 홍천 방향으로 국도를 따라 잠시 가다가 이번에는 길을 바꿔 우측으로 난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좁은 비포장도로였지만 표지판에는 춘천 방향으로 나와 있는 지방도로였습니다. 작은 내물을 따라 논과 밭이 있고 간간히 집들이 있는 전형적인 강원도 산골 풍경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또다시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3시간쯤 들어가니 이제는 거의 집도 없고 인적도 끊어진 깊은 산골이 되었습니다. 마을 표지판 위에 서 있었는데 동네 이름이 풍천이었습니다. 홍천군 화초면 풍천이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길 좌우편은 모두가 산이었는데 산에는 잣나무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행군에 오는 동안 우리 대대의 다른 중대들은 다시 흩어져 떠나가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중대만 깊은 산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어둑해질 무렵 우리 중대는 진행하던 길 좌측으로 난산길을 따라 산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경지를 분배받고 수경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좀 평평한 지형을 택하여 텐트 자리를 잡고 주변에서 나뭇잎들을 끌어 모아다 바닥에 깔고 그 위에 텐트를 쳤습니다. 이곳에서 며칠 집결지 행동을 할 예정이라고 했기에 정성을 들여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방어부대이고 11사단이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 시간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후 5시가 넘어서자 날은 급격히 어두워지고 사방은 금세 적막강산으로 변했습니다. 저녁밥은 산 아래 큰 길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몇 명의 졸병들이 반합을 들고 가서 밥을 타다가 먹고 일찍 텐트로 들어가니 정말 살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휴식을 취해보는 것이 며칠 만인지 정말 까마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힘든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 20분에 기상하여 내촌초등학교에서 출발한 것이 8시였고 이곳 풍천리에 도착한 것이 17시였습니다. 점심시간에 1시간 정도 휴식한 것을 제외하더라도 오늘 하루 동안 9시간여에 걸쳐 30km가 넘는 행군을 했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평지를 행군했다는 것이 좀 수월한 날이었습니다. 텐트에 누워 생각하니 참으로 꿈만 같았습니다. 이번 훈련이 아니라면 나는 이 시간에 첫 휴가를 가서 고향집 안방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친구들과 만나서 소주잔이라도 기울이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복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했던가. 내 처지가 바로 그런 꼴이었습니다. 군대복이 없다 보니 첫 휴가 대신 이 혹한의 날씨 속에 강원도 홍천의 산골짜기 이름 모를 계곡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저런 생각을 굴리고 있는 사이 어느새 잠이 들고 12월 6일 일요일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172번째 이야기. 11사단 대항군 훈련 13. 쌀 1000원어치. 강원도 홍천군 화초면 풍천리. 이곳의 한 이름 모를 산자락 속에서 12월 7일 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양구의 자대를 12월 1일에 출발하여 인제에서 집결지 생활을 하고 공격을 시작하여 홍천으로 넘어오는 동안 일주일이 지난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은 전술훈련의 어려움과 함께 혹한이라는 기후조건과 산악이라는 자연조건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공격 상황을 마치고 우리가 방어부대가 되어 방어진지 구축을 위해 이곳 홍천군 화초면 풍천리 계곡으로 이동하여 집결지를 편성한 것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푹 잔 지난밤이었습니다. 그동안 3일간은 정신없이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일 3시간 정도 잠을 자고는 하루 30km 이상 산악행군을 하며 악전고투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지난밤은 정말 꿀같이 달콤한 시간이었고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깊은 잠을 잤습니다. 7일은 하루 종일 휴식과 정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소진된 원기를 보충하는 시간이었지요. 오후가 되자 우리 분대 이총 사수인 정병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돈을 좀 모아서 민간인 집에 가 쌀을 사다가 사제밥 한번 해먹자. 분대 최고 고참이 말하는데 누가 반대할 수 있으랴. 즉시 돈을 객출하는데 분대장과 고참들이 조금씩 내서 1000원을 만들었습니다. 쫄병들에게는 부담을 시키지 않더군요. 그 대신 쌀을 사는 것은 우리 쫄병들이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1총사수 최상병과 2총부사수 손일병 그리고 내가 돈과 빈 반합 2개를 가지고 민간인 집을 찾아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어제 올라올 때 보기로 약 10여 분쯤 내려가면 민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참 내려가는데 길 우측 아래에 있는 냇가에 민간인 몇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냇가에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서 바라보았더니 그들은 새로 된 해머와 긴 철장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해머를 가지고 얼음을 깨뜨리면 뒷사람이 철장을 가지고 얼음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은 무언가를 잡아 양동이에 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무얼 잡으십니까? 그들은 우리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용개구리를 잡는 거래요. 나는 그때까지 겨울에 개구리를 잡아먹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여름에 큰 개구리를 잡아 뒷다리를 구워 먹어본 기억은 있지만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개구리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우리는 냇가로 내려가 그들이 잡은 개구리를 보았습니다. 시커멓게 생긴 무당개구리 같은 개구리들이 우글우글했습니다. 이 개구리를 어떻게 먹어요? 내 질문에 아저씨들은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모르는 소리 마시래요. 이 개구리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고소하고 죽여준단 말입니다. 한번 먹어보면 아마 평생 못 잊을 것이래요. 그들은 특유의 진한 강원도 사투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개구리들은 기름기가 많아 겨울에도 얼음장 밑에서 겨울을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잡아보려고 돌을 들어 얼음을 내려쳤지만 통통 튈 뿐 얼음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개구리 잡기를 포기하고 다시 길을 내려와 민간인 집을 찾았습니다. 한참을 내려오니 우측으로 냇가에 작은 다리가 걸쳐 있고 그 다리 건너에 몇 가구의 민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좀 부잣집 같은 민가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쌀이 귀한 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그래야 쌀을 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마침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줌마, 저희는 저 위에 훈련 나온 군인들입니다. 불쑥 들어온 군인들을 보고 아주머니는 적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강원도 산골 주민들은 안 보이시기 투철해서 조금만 의심이 가도 무장공비로 오인하여 신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여간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우리가요. 지금 일주일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짬밥만 먹다가 오늘은 쌀밥을 좀 해먹으려고 쌀을 사려 왔습니다. 쌀이 있으면 조금만 파세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는 우리 이야기를 듣더니 믿음이 가는지 마음을 놓는 것 같았습니다. 경계의 눈빛이 사라지고 얼굴 표정도 풀렸습니다. 여기는 강냉이 농사를 주로 지어서 쌀이 별로 없더래요. 군인들에게 팔 것이 있나 모르겠네. 그러지 말고 1,000원어치만 파세요. 여기 돈을 드릴게요. 아주머니는 조금 망설이더니 반합 하나를 받아들고 부엌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실 당시 군인들에게 1,000원이면 큰돈이었습니다. 이등병 월급이 2,700원, 일병이 3,000원이었으니 1,000원이면 내 월급의 3분의 1인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도 1,000원이면 웬만한 제조업체 직원들의 초임 하루 일당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돈이면 두 반합 정도의 쌀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반합 한 개를 받아들고 들어간 아주머니는 반합의 3분의 2 정도 쌀을 채워 나오더니 우리에게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아줌마, 1,000원어치가 이것밖에 안 돼요. 너무 적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쌀이 귀한 곳이라 많이 못 쪄요. 그리고 집에 쌀도 별로 없네요. 그럼 아주머니, 그 대신 다른 반찬이라도 좀 주세요. 우리는 다른 흥정을 제시했습니다. 기왕 왔는데 쌀 조금만 받아들고 그냥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다시 다른 반합을 받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김장김치를 가득 담아 나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반합에 넘치도록 담으셨더군요. 그리고 매우 미안해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이라 다른 반찬은 없고 김장김치는 많이 있으니 이거나 가져가더래요. 우리는 아주머니 손에 1,000원을 쥐어주고는 쌀과 김치를 들고 다시 길을 되짚어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총 1분대의 식사는 잔치상이었습니다. 민가에서 사온 쌀을 반합 2개에 나눠 밥을 했더니 잡고기 하나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흰쌀밥이 두 반합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민가에서 얻어온 사제김치. 군인에게 이보다 더 푸짐한 밥상이 어디 있겠는가.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오랜만에 맛보는 즐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